안녕하십니까, 박성윤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외환 전문역 1종의 1과목 외환관리 실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이 새로 나왔죠? 새로 나왔어요. 작년도는 그대로 썼거든요. 개정이 안 됐는데 올해는 이제 책이 새로 나온 것도 있긴 한데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좀 새로 들어온 것들도 좀 있고요. 새로 이제 아예 교재가 이제 새롭게 분야가 들어온 것도 있고, 교체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정된 것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큰 틀은 바뀐 건 없습니다. 예전에 이 3,000불에서 5,000불로 전부 다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은 바뀌지 않았지만,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렵긴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이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두 부류인데, 일단은 금융권에 계셔서 외국환 거래법을 좀 배우신 분들이 있고, 전혀 배우지 않고 아예 그냥 생짜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정말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를 좀 해보면은 느낌이 오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보시면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암기할 게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실무적으로 암기를 하느냐? 절대 암기하지 않습니다. 암기를 할 수도 없거니와 암기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딱 그 부분만 보세요. 그러니까 더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단연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디에 나오는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은 1과목, 2과목, 3과목이 있죠. 1과목하고 2과목이 있는데 2과목 내용이 1과목과 한 40%에서 50% 가까이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1과목을 못하면 2과목도 정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과목을 적어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꼭 보셔야 되고, 암기하는 부분들은 시험 전날이나 전전날부터 쭉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 외국환이 부족해요. 다 외환이 부족하죠. 그래서 뭐 외환 보유고가 많냐 적냐 뭐 이걸 떠나가지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특히 뭐 사건 사고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생기니까 우크라이나 나가고, 러시아의 외환 보유가 없니 많니 뭐 이러면서 뭐 디폴트 나네 뭐네 뭐 이렇게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가 많네 정해. 그러니까 별일 없으면은 많다고 주장하고, 별일이 생기면 그래도 부족하다 얘기를 하죠. 그 달러 가격 오르면, 환율 오르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외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관리법이었어요. 관리법. 외국환 관리하겠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달러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달러를 절대 용인해 주지 않아요. 사는 걸 마음대로. 참고로 우리가 달러를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나라에 갖고 있을 수 있어. 라는 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조가 있어요. 1조가. 달러 다 사도 돼요, 지금. 근데 참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어쨌든간 법적으로는 제한은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관리법에서 거래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지급과 영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외국화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남한에 들어와 있는 거. 안에만 있으면 안에서 도는 거는 제한하지 않아요. 어쨌든 안에서 돌면 돼.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근데 나가는 거, 이걸 지급이라고 하고, 들어오는 걸 영수라고 하는데, 자, 영수라고도 하고 수령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들어오는 건 땡큐. 나가는 건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관리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나가는 거는 사실 개인으로 우리가 국민인 거주자 입장에서 나가는 건 제한이 없지만, 국민인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이 갖고 나가는 건 $10,000 이상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뒤에 또 배우겠지만 보내는 것도 5만 달러 이상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제한이 꽤 많이 있다. 자,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환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내려오면은 국외에서 직접 지급하는 송금한,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가는 게 송금한이고, 자, 역으로 청구하는 게 추심한이에요. 추심한. 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외환거래와 외환시장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다 개방돼 있어요. 개방돼 있는 시장이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3페이지로 가서 목적과 특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화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철수업한테 돈 빌려주고 돈 받고 이런 건 뭐 신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국세청에 신고하나요? 나 철수업한테 25,000원 빌려줘서 이런 거 신고하지 않잖아요. 외국화는 신고해야 돼요, 신고. 그러니까 법으로 바꿔놨어요. 자, 자유를 보장하고 대외 거래를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뭐죠? 국제 수지의 균형이죠. 환율이 안정적이지 못한 나라는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채의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달러 제재 들어가니까 그냥 순간 무너지죠. 그래서 거의 지금 뭐 CCC 등급, 거의 망할 등급이에요. 그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통화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관리법이 거래법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대외 거래의 원활한 촉진.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아직 행정 체계가 바뀌진 않았어요. 제가 강의할 때가 아직 윤석열 대표는 당선이 됐고 아직 인수위를 추진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행정부 개편이 아직은 안 됐는데 기재부가 이제 가장 상위 기관이죠. 기재부 밑에 뭐 금융위원회도 있고 뭐 한국은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기재부고 그 밑에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이렇게 되거든요. 그 밑에 뭐 기타 업무 취급기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의 관리는 기재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환율 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환율에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벤션이라고 하죠. 정부가 들어가서 환율을 조정했다? 그 순간 미국에서 어퍼컷이 날라오죠. 환율 조작국이야. 이러면서 제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단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관리해요, 사실은. 환율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많이 주죠. 우리 개입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좀 유화된 표현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완화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죠. 환율이 튀거나 너무 급격히 떨어지면. 자, 이게 중요한데요. 법률적 성격. 자, 강행 법규로 단속 규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위반 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벌칙 적용만 있고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는 특별법이며 절차법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기서 강행 법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강행 법규는 몰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칼로 찔러요. 그럼 그 사람이 다쳤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형법에서 질문하는 거죠. 너 이 사람을 찌르는 게 잘못된 거 몰랐어? 나 몰랐다. 나 사실은 사람 찔리는 거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 처벌 안 받나요? 처벌 받죠. 물건 훔쳤어요. 몰랐네. 훔치는 게 잘못된 건지 몰랐네. 그렇다고 해서 처벌 안 받나요? 받죠. 자, 이 외국환거래법은 몰랐다고 해도 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해외에 나가가지고 물건을 사요. 근데 나갈 때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수입대금 같은 걸 지급을 해버리잖아요. 현금으로. 그럼 환칙이에요. 환칙이.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징벌을 받습니다. 징역도 살고 벌금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은 정말 강력한 법입니다. 왜냐? 이 장난했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외국 환율이 연동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몰라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벌금 처벌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은행원 입장이나 처리해주는 사람도 잘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둘 다 처벌받아요. 기관도 처벌받습니다. 그 수위가 세다. 다른 어떤 법보다 셉니다, 이게.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이 한번 저쪽을 바꿔서 처벌을 받으면 블랙리스트에 뜹니다. 그러면은 출국하고 들어올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출입국 사무소에서 맨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외국환거래법 처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위반을 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국제 간에 거래를 했습니다. 얘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어요. 그럼 얘네 둘 간의 수출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얘한테 돈을 줘야 되고 얘네 물건을 줘야 되는 그런 의무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얘만 어겼기 때문에 얘만 처벌을 받는 거죠. 그렇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산망이 잘 돼 있죠. 그 밑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래서 얘는 그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외국 돈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니까 국제상으로도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머니 런더링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세탁 같은 거 또는 뭐 테러 자금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직 마약 청정 국가긴 한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 이런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이나 또 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특히 수출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세청 다 연동이 돼 있어요. 법들이 연동돼 있다. 자, 그래서 5페이지로 가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법이 이제 무역의 3대 법규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관세법입니다.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관세법, 대무역법, 그 다음에 외국환거래법이에요. 이게 무역의 3대 법규입니다. 한번 적어놓으세요. 대무역법은 원래 없었는데 뒤에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역할 때 지켜야 될 법이고요. 관세가 8%예요. 8%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수출 수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8%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관세가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더 FTA 맺으면 더 싸기도 하고 뭐 그렇게 면제되기도 하는데 어쨌든간 8% 정도 되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죠. 거기다 부가세도 붙이거든요. 그래서 한 18.8%를 붙여요.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억 수출하고 수입하면은 대략 한 20%대거든요. 그럼 20억이 세금이기 때문에 그걸 탈루하려고 하는 목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몰래 들어 밀수라고 하죠, 밀수.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20%거든요. 20%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법. 그럼 이제 무역을 공부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무역 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요, 이게. 얘는 암기하면 되거든요. 얘는 암기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실무에서는 안 됩니다, 얘는. 왜 그러냐? 이 외국 거래라는 건 얘네는 우리나라에서만 알면 돼요. 우리나라 관세죠. 우리나라 대무역이거든요. 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거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테말라하고 거래한다. 그럼 과테말라 법이 달라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소말리아랑 거래한다. 그 소말리아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 돈을 보내요. 거기다 보내야 돼. 그럼 서류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알 리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로 써 있어요. 러시아어로 써 있어요. 러시아어 필기체 아세요? 러시아어 필기체는 필기체를 감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필기체는 정말 개판입니다. 이거 유튜브 한번 보세요. 막 이렇게 써 있어요, 필기체가. 글씨가 이거야. 진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해석 못해요, 저는.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또 법이 다르죠. 그리고 또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뒤통수 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코란 같은 거에 적용되고 법도 적용해서 개판입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근데 규모가 크잖아요. 이게 무역 같은 경우는 1조, 2조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렵다. 자, 또 그런 법들이 많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적용되는 게 누구냐? 다입니다, 다. 모두 다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라는 게 뭐냐? 일단 개인 법인도 가능하고요. 개인도 적용되고 법인도 적용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개인에는 4가지로 나누거든요. 형태를. 뒤에 나옵니다. 뭐 국민인 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 이렇게 나누고, 이 법인도 우리나라 법인 있고 외국 법인 있잖아요. 그냥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적용된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외국 사람끼리 거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적용받는데, 미국에 저기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아직도 한 30년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그 소송하면 재산이 많아가지고 뭐 나누기가 힘드나 봐요. 우리는 뭐 나눌 게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1시간 만에도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얘기가 달라. 막 포도 와이너리 뭐 이런 거 나눠야 되는데 뭐 한 2년 쌓아야 되고 뭐 이런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안젤리나 졸리가 무슨 뭐 이렇게 그 와이너리 지분을 그 러시아에 무슨 뭐 주류 그 대기업에 팔아가지고 뭐 또 소송 걸고, 아무튼 뭐 복잡한가 봐요. 애도 많고 아무튼 돈이 많으면 복잡하죠. 둘 싸움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죠. 둘이 싸우는데 뭐 우리나라가 뭐 관여해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이 브래드 피트한테 원화로 돈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 알았어, 위자료 원화로 줄게. 그 순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거래한 사람이 원화로 거래하면 적용을 받게 돼요. 그게 거기 나오죠. 자, 개인과 법인. 자, 개인과 법인의 거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다.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4-2의 3번. 외국에 있는 개인과 외국에 있는 본사가 내국 통화. 그러니까 내국 통화라는 얘기가 그거죠. 외국에 있는 애들끼리 원화로 거래하는 거야. 그러면 적용됩니다. 그쵸?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안젤리나 졸리가 달러로 줘야지. 왜 원화로 줍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관리한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물적 대상. 이번 시간에 여기 시험에 거의 많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람이고, 그럼 도대체 뭐가 있느냐? 물적 대상. 얘는 분류를 잘해야 돼요. 일단 가에 밑에 대외 지급 수단이 있고, 그죠? 이렇게 카테고리를 잘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외화증권 있죠? 다음 페이지 외화 파생상품. 뭐가 있어요? 채권 있죠, 채권. 자, 그 다음에 나번에 이 카테고리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인데, 얘가 외국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외국환. 얘를 뭐라고 그래요? 얘는 내국 지급수단이죠. 그러니까 국내 돈이에요. 그 다음에 다번에 보석, 귀금속이죠, 귀금속. 얘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잘 나누세요. 외국환에 얘네들이 있고 얘네들이 있다. 자, 그럼 다시 또 대외지급으로 넘어오면, 대외지급이 뭐냐? 그러니까 외국 통화, 뭐 동전, 지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책이 있죠, 책. 디맨드 드래프트라든가 또는 뭐 트래블 책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자, 신용장도 거기 들어갑니다.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하죠. LC, 환원 뭐 이런 것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뭐 전자화폐, 그다음에 선불 전자지급수단, 뭐 기프트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2019년도에 추가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밑에 전자화폐 나오죠. 전자화폐, 선불 전자지급수단. 2020년도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참 이런 것도 대상이고. 자, 외화증권은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법에 나오는 채무, 지분, 파생결합, 투자계약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심할 게 외화증권하고 채권이 있거든요. 여기 채무증권 있잖아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펀드 같은 거예요. 밑에 있는 외화채권은 뭐냐? 돈 빌려준 차용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 빌려준 거고, 얘는 증권의 형태로 투자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좀 다르다. 그죠? 그래서 그 4번에 보면 외화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채권, 파생상품. 얘네들 외국환이라고 하고,
내국 지급수단은 물적 대상이긴 해요. 근데 내국 지급수단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채무증권은 외화증권이며 귀금속에 해당한다. 그럼 틀린 거죠. 귀금속은 외국환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귀금속은 귀금속이에요. 그냥 외국환이 아닙니다. 대외지급수단은 외국환이다. 맞는 거죠. 이해가셨죠? 대외지급수단은 외화증권이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누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구분합시다. 자, 귀금속에는 금, 합금, 땅에 있는 거 있죠? 그다음에 뭐 지금, 비유통 금화라고 있어요. 뭐 99%짜리. 그 예전에 뭐 길드 같은 거 있잖아요. 스페인에서 스페인 통화, 그죠? 게임 같은 거 하면 길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대항해 시대 이런 게 스페인 뭐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보통은 이렇게 비유통 금화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금화는 순도 99%이기 때문에 집에다 이렇게 다 저장이 났대요. 저장 수단. 그 은화가 유통됐죠, 은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귀금속이 있는데 백금은 제외된다. 그 백금이 가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실 때도 백금 하지 마시고 노란색 금을 하세요. 백금은 가치가 금방 떨어지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통계와 제한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몇 가지 볼게요. 자, 1960년대 관리법이 지정되죠. 관리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거래법으로 바뀌었어요. 자, 1970년대 우리나라는 고정환율 제도였어요. 그때 한 640원이었거든요. 70년대 그때 묶어놨죠. 자, 1980년대 우리가 이제 중반기 3조 저항,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그때죠. 저물가, 저환율, 저이절. 그때 이제 그 뭐 골디락스라고 하는 이럴 때 그래서 대박이 났던 그때죠. 자, 전환기 1996년도에 그 파지티브 체계에서 네거티브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는 게 이제 다 열어주고 몇 개만 제재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열어줬다. 그래서 그렇고. 자, 10페이지로 가면은 1999년도 4월 달을 볼게요. 가라고 돼 있죠.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아니, 그 두 번째 줄에 자본거래도 네거티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상거래가 있고 자본거래가 있거든요. 뒤에 가시면. 그 자본거래도 대부분 다 열었다. 자, 여행경비 등 모두 신청제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갈 때, 내가 미국에 여행 가요. 그래가지고 돈을 들고 나가고 싶어요. 얼마까지 들고 나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제한 없어요. 50억 들고 나가서 펑펑 써도 됩니다. 써도 돼요. 다 패치됐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11페이지에 그 2008년도가 뭐가 한지 생겼죠? 그러니까 계속 열어줬어요. 2006년도도 열어주고 2007년도 열어줬는데 2008년도에 뭐가 생겼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쪼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억제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너무 튀니까 억제했다. 그래서 2009년도 2월 4일날 자본시장법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외국환 거래법이 손질이 됐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올해 공부하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금리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환율이 계속 오르거든요.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빨리 따는 게 좋다. 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2015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신고금액 예외가 2,000불이었는데 지금 5,000불입니다. 5,000불.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12페이지 맨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2019년 5월 3일부터는 그 신고 예외 대상 금액을 3,000에서 5,000으로 올려줬어요. 이게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 그러니까 송금을 보내면 여러분이 보내는 순간 그 은행으로 지정이 돼버립니다.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하나은행에 종로 지점을 한번 딱 보냈어요. 누군가에게. 그 순간 지정이 되면서 다른 은행으로 거래가 안 돼요. 지정 변경을 해줘야 돼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금 보낼 때 내가 뭔가 지정되는 거 없잖아요. 내가 뭐 어디서 보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외화는 달라요. 근데 이게 원래 2,000불에서 지금 5,000불로 넘어온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요즘 핀테크 기업들 많죠.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이라든가 뭐 소액 외화 이체업, 소액 외화 송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5,000불까지는 지정이 안 돼요. 왜냐, 지정되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5,000불까지는 그냥 좀 자유롭다,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자, 관리기관이 나오는데, 관리기관은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재부하고 한국은행. 자, 일단, 기재부가 가장 큰 기관이니까, 어떤 전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수립을 해요. 큰 것들만 합니다. 자, 보면 외환 정책 수립 및 집행 별표. 두 번째,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의 등록 및 감독 별표. 이게 뭐냐면, 자, 뒤에 나오는 이제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이 나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뭐 은행도 있고, 뭐 보험사, 증권사, 또는 뭐 재신관서, 또는 뭐 저축은행, 뭐 되게 많잖아요. 전부 다 기재부에 신고하는 거야. 여기다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딱 하나요. 예외. 환전 영업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환전 영업자만 관세청에 등록해요. 환전 영업자만. 원래 한국은행에 등록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얘는 관세청 등록.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시험 너무 잘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뭔가 환전 영업자가 기재부 등록, 그다음에 폐기, 이것도 폐지나 해지도 다 여기다 하는 거거든요. 예외적인 게 몇 개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여기다 해요. 환전 영업자는 무조건 어디다? 관세청. 별표. 자, 그 다음에 외평기금이 있어요. 외국한 평형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안채라는 게 있어요.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채권이 있거든요. 이거랑 달라요. 이거는 외국한 평형기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환 환율을 관리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통안채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물가 조절하고 이런 건데, 외평채는 이게 엄청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기재부가 운영합니다. 별표. 자, 그다음에 외국환 거래 제한 및 허가 되게 중요하겠죠. 긴급조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위탁합니다. 거기 보면 뭐 국세청장, 금융위원회, 총재, 뭐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에 한국은행은 되게 굵직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환의 매매, 파생상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업무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달러 사고 팔고 송금 보내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한국은행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업무를 이관해요. 그게 뭐냐면 외국한 은행에게 많이 줍니다. 자, 외국한 은행과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은 다릅니다. 외국한 은행은 이 중에 하나예요.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 중에. 외국한 은행이 뭐예요? 시중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역 농협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 저축은행이라든가 증권사나 이런 건 다 안 돼요. 외국한 은행은 시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농협 이렇게밖에. 그래서 시중에 있는 제1은행이 바로 외국한 은행입니다. 자, 대부분 다 업무를 주고 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15페이지로 가보면 한국은행이 외국한 업무를 중개합니다. 외국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외국한 은행에 의뢰한다. 거기 나오는 외국한 은행이 뭐예요? 시중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외환시장의 개입 및 보유 외화의 운용. 개입을 한다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데, 개입이란 말을 하진 않아요, 사실은. 네, 개입합니다. 엄청 개입하죠. 자, 구두 개입도 하고 실제 개입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업무의 수행. 자, 그 다음에 외국한 정보의 집중 교환.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모든 거래는 다 서로 보고를 합니다.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분석원, 이런 다 보냅니다. 그래서 집중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니까. 자, 외평채가 나옵니다. 외국한 평형기금. 자, 외국한 거래를 원활하게 하도록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기금이고요. 자, 누가 발행 운영해요? 기재부 장관이 운영하고요. 한국은행이 원화기금과 외화기금을 구분해서 외국한 평형기금 계정을 설치합니다. 두 달 채원, 정부 출연금,
그 다음에 채권으로 발행하죠, 보통. 그러니까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건전성 부담금, 가산금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청. 관세청은 이제 관세를 걷어야 되거든요.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출입 업무가 있기 때문에. 증권의 수출입, 수입. 관세청에서 하고요. 자, 2016년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의 거의 별표. 환전영업자 여기 나오죠. 얘네들이 업무를 한다. 자, 금융위원회 금감원. 자, 거기 보면은 기재부 장관으로 위탁받았는데 해외지사 설치 이건 이제 디테일하게 뒤에 나옵니다. 기타 전문 외국한 업무 등록자에 대한 감독을 하는 거지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은 기재부에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각종 은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